저는 남편과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사회초년생의 고단함도 서로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도 모두 함께 겪었죠. 그렇게 쌓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앞에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자상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러포즈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기에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죠.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훈아,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누구랑 있어? 처음 몇 번은 그냥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중에도, 식사를 하는 중에도, 심지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하셨고 결국 데이트 중간중간 어머니와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지영이랑 영화 보는 중이야. 아, 그래? 근데 너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속은 안 불편하고? 괜찮아, 엄마.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알았어. 그럼 영화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동아들이 결혼을 앞두니 불안하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던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엄마가 같이 가고 싶대. 괜찮을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요. 일단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건 신부에게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드레스샵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은 드레스가 아닌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 저 드레스를 입어보며 의견을 물어도 시어머니는 대충 다 예쁘네. 하시며 자기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셨어요. 동훈아, 너는 어떤 게 좋아?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 남자친구가 어떤 드레스를 가리키면 시어머니도 그게 좋다고 하시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자친구가 다른 드레스들을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따라가신 거예요. 저는 피팅룸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둘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속삭였어요. 너네 시어머니가 동훈 오빠 따라가셨어. 저기 보여. 계속 팔짱 끼고 계시네?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럼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시고 주말에 둘이서 놀러 가려고 하면 동훈이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쉬게 해줘. 심지어 남자친구의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불쑥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근처 왔으니까 잠깐만 얼굴 보자. 5분만. 그 5분은 결국 1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남자친구는 회사에 늦게 복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식장 상담을 갔을 때였습니다. 상담사가 신랑 신부 입장 순서를 설명하는데 그때도 함께 따라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신랑이 먼저 들어오면 엄마는 언제 들어가요? 나도 아들이랑 같이 입장하면 안 돼요? 상담사도 저도 심지어 남자친구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랑은 혼자 들어오고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엄마,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네 결혼식에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엄마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예식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어야 했어요. 원래 좀 그렇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가 선을 그어야 했던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그럭저럭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아들을 찾으시긴 했지만 주변 분들이 어머님, 신랑은 지금 준비 중이세요. 하며 적당히 막아주셔서 큰 사고는 없었죠. 피로연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발리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거의 꺼놓다시피 했고 우리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이게 진짜 신혼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지영아, 미안해.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면 되잖아.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했고 이제 진짜 부부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남편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8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죠. 동훈아, 잘 도착했어?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 걱정돼 죽겠다. 지영이 그쪽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줘. 너희 무사한지 확인해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안, 지영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할게. 전화를 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도착했어. 응, 잘 다녀왔어. 신혼여행 중이었잖아. 전화를 매일 받을 순 없지. 알았어. 미안해.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서 아까까지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의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네, 김동훈인데요. 네? 배송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영아, 우리 집 앞에 뭔가 배송이 와 있대. 엄청 큰 물건이라서 빨리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배송? 우리가 주문한 거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대형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엄청난 양의 절임 배추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파트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으시면 이게 대체 뭔가요? 남편이 배송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배송기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절임 배추 100폭이요. 주문자는 이오키 씨라고 되어 있네요.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폭이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신혼부부한테 절임 배추를 100폭이나 보내신 거예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때 남편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동훈아, 배추 잘 받았지? 신혼 축하 선물이야. 김장 담가서 우리 집이랑 지영이네 집에도 좀 나눠줘.
며느리가 시집 오면 김장은 해야지. 100폭이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보냈어.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밝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어. 그리고 100포기는 너무 많잖아. 많긴 뭐가 많아? 우리 때는 200포기도 했어. 지영이한테 전화 바꿔봐.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어요. 저 지영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배추는 잘 받았지? 네, 그런데 어머님,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아직 짐도 못 풀었고. 뭐 그런 거 신경 써. 며느리 된 사람이 김장 하나 못 담가? 걱정 마, 내가 내일 가서 도와줄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담가야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뭘 해? 첫 김장인데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일 아침 일찍 갈게. 그때까지 배추는 그냥 놔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쌓여있는 배추 더미를 바라봤어요. 100포기의 배추,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과하긴 한데. 과한 정도가 아니잖아. 이게 정상이야?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배추 100포기를 보내는 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경비 아저씨와 배송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배추 박스를 우리 집 앞 복도에 쌓아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왕복해야 했고 땀이 비오듯 흘렀죠. 신혼여행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니였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계셨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장하러 왔지. 어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청소는 했어? 동훈이 속옷은 어디 있어? 내가 손빨래 해줄게. 요새 세탁기로 돌리면 다 상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동훈이 속옷은 원래 내가 빨아야 해.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괜찮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움을 거절해. 내가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어요. 엄마,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김장도 우리가 천천히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동훈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결혼했다고 벌써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또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잠식당할 거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동훈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결혼한 부부예요. 저희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장도 빨래도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좋아, 알았어.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실하게 굴어. 나야 어머님이야?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어머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줘. 어머님은 언제까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개입하실 거야? 우리가 뭘 하든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돼?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배추 100포기가 와 있고 집에 들어와서 당신 속옷을 빨아주겠다고 하시는 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며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좀 과하신 건 사실이야. 좀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우시고, 그럼 나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했잖아. 이제 우리가 우선이야. 내가 오빠의 1순위가 되어야 해.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영아.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들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추 100포기는 여전히 우리 집 앞 복도에 쌓여 있었고, 지나가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자니? 못 자고 있어.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지친 표정이 느껴졌어요. 지영아, 나 너한테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원래 이랬어.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학교 앞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어. 내가 안 가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기다리셨지.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도 못 갔어. 엄마가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셔서.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기숙사 들어가는 거 엄마가 반대하셔서 집에서 왕복 3시간씩 통학했어.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아침까지 울었어.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냐고 하시면서. 군대 있을 때도 매일 편지 오고 면회는 한 달에 2번씩 오셨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한 번 오실까 말까 한데 전역하고 나서는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어. 나 출근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며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엄마가 날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영아, 너 만나고 나서 알았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건 집착이야. 제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무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 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은 절대 물러서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종이와 펜이었어요. 지영아, 나 지금부터 서약서 쓸게. 서약서? 엄마한테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서약서. 그리고 이걸 엄마한테 보여줄게.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서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지영아, 내가 진심이야.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저는 서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머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고마워. 근데 어머님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보낼게. 뭐? 내가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낼게. 그리고 편지도 한 장 쓸 거야.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더 화내실 텐데.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다음 날 저는 서약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동훈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훈 오빠는 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시집 오셔서 시어머니를 모셨을 테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동봉한 서약서는 동훈 오빠가 스스로 작성한 것입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저희 부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박지영 올림. 편지와 서약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 시댁으로 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훈, 문 열어! 당장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울면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제가 보낸 편지와 찢어진 서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시어머니는 찢어진 서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동훈아, 너 이거 진짜 네가 쓴 거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공간?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봐? 어머님도 남의 집 아들과 살고 계시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님도 시할머니가 낳으신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할머니께 매일 전화 받으시나요? 시할머니가 어머님 집에 와서 시아버님 속옷 빨아주고 가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도 결혼하셔서 시댁에서 독립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인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동훈아, 엄마랑 집에 가자. 이 여자는 너한테 안 맞아.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찾아줄게.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본 남편의 모습 중에 가장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지영이랑 결혼했어. 이혼 안 해. 그리고 앞으로도 지영이랑 살 거야. 동훈아. 엄마, 미안해. 근데 이건 내 인생이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 엄마 안 버려. 다만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고 나도 내 인생 살게. 거리, 내 아들한테 무슨 거리가 필요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부모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동훈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 먼저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뺨이 얼얼했고 남편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켜 동훈아. 이 여자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지영이가 뭘 잘못했어? 지영이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 당연하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당연해?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도 못 사귀었어. 회사에서도 엄마가 전화해서 창피당한 적 한두 번이 아니야. 지영이랑 연애할 때도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엄마 불안함을 나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나도 엄마 사랑해. 근데 이제는 내 가정이 우선이야.
그리고 엄마도 아빠랑 행복하게 사세요.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아빠한테 전화할게. 아빠가 모시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뺨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에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남편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폭풍전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내가 오늘 아침에 식탁 위에 커피 마시고 컵 2개 놔뒀던 거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싱크대에 있어.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간 건가? 피곤해서 깜빡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화장대 위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고 옷장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고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금요일 저녁 집에 들어오니 제가 아끼는 향수병이 화장대가 아닌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뚜껑이 열린 채로요. 저는 절대 향수를 침실에 두지 않습니다. 향에 예민하기 때문에 화장대에만 보관하거든요. 이거 봐. 뭐가? 이 향수 내가 절대 여기 둘 리 없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죠. 설마,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집에 CCTV 설치하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리고 일부러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월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37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을 보던 제 입에서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시고 싱크대 서랍을 뒤지셨어요. 그 다음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방 CCTV 화면으로 전환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장대 서랍을 차례대로 열어보셨어요. 화장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제 사진이 붙은 거울을 들여다보셨죠. 그러다가 옷장을 여셨습니다. 저게 뭐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시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제가 아끼는 원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원피스를 입기 시작하셨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고 제 향수를 뿌리시고 포즈까지 취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된 것처럼요. 이게 대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로 다가가서 천천히 누우셨습니다. 남편이 자는 쪽 베개를 껴안으시고 한참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영상 타임스탬프를 보니 거의 20분간 그 자세로 계셨습니다. 엄마가 왜? 영상을 보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 화장대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립스틱으로 입술을 칠하시고 거울을 보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놓으시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눈치챌 수 있던 거였습니다. 오후 1시 15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어요. 지영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것도 문제지만 내 옷을 입고 내 침대에 누워. 미쳤어. 엄마가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 기다려. 저는 남편을 막았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해.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직접 보셔야 돼.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어머, 너희들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 옷을 입어보고 며느리 침대에 누워보셨어요? 시아버지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동훈이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동훈이가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여자가 우리 동훈이를 잘 챙기는지. 엄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확인이야? 이건 침입이고 사생활 침해야. 엄마 정신 차려. 동훈아, 엄마, 나 진짜 무섭다.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지? 네가 우리 동훈이를 빼앗아 가려고? 저는 뒤로 물러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아빠 말이 맞아. 잘못한 건 엄마야.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비밀번호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어머님은 지금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봅시다. 병원? 나 안 아픈데 무슨 병원? 정신과 말이야.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그날 우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슬슬 끝이 보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댁을 나온 지 이틀 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네, 아버지.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만나자고 하셔. 엄마는 집에 계신데 아버지 혼자 나오신다고. 1시간 후에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며칠 사이에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는 않지. 며느리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시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왜 엄마가 저렇게 됐는지. 내 잘못이 크다. 사실은 다 내 탓이야.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동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내가 바람을 폈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과묵하지만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후배였어. 한때 정신이 나갔었지. 6개월 정도. 결국 너희 엄마가 알게 됐고 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
다행히 엄마가 이혼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줬지.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어. 네 엄마가 달라진 게. 나한테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동훈이한테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했지. 그래서 처음엔 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아내가 동훈이한테 집착하는 게 내 죄값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너희 엄마랑 오래 얘기했어. 당신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처음엔 화내고 울었는데 너희가 보여준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니까 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 예약했어. 정신건강의학과.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상담이야. 내가 같이 갈 거야. 잘하셨어요, 아버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집사람이 치료받는 동안 너희한테 연락 안 하도록 내가 막을게. 그러니 너희도 편하게 지내라. 너희 엄마 걱정은 내가 할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다 내가 제대로 못한 탓이지. 카페를 나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괜찮아. 이제라도 해결하려고 하잖아. 엄마도 피해자였네.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엄마가 왜 저랬는지.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용서와는 별개였어요. 시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 상처를 우리에게 전가할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도 받으시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 서예 배우신대.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도 엄마랑 주말마다 등산 다니신대.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지셨다고.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살게 되신 거니까요. 명절에는 짧게 뵙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이었어요. 점심만 함께 먹고 저녁 전에 헤어지기로요. 시어머니도 동의하셨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라 보이셨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들어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만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거셨고 시아버지와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상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집착했다는 거를.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너한테 정말 심한 짓을 많이 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였었는데 내가 정작 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못했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떠주려다가도 멈추시고 저에게 먼저 권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치료 계속 받으실 거죠? 물론이지. 선생님이 최소 1년은 꾸준히 받아야 한대. 아버지도 같이 상담 받으시고. 잘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동훈아, 지영아,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네, 어머니. 차에 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엄마가 저렇게 달라지실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이 아들을 올감했고 저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고 계시고 저희는 저희만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저희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절인 배추 100포기, 무단 침입과 서약서, CCTV. 악몽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 왜 후회해? 우리 가족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고생도 했지. 근데 그만큼 우리 단단해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에는 이제 적절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